겨울 한파가 더 매섭게 파고드는 고시원이나 쪽방, 옥탑방 같은 곳에 사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꾸준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76만 명, 전체 가구의 8%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노인들은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임시 거처였던 고시원에 이젠 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거 빈곤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지 개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끝자락. 80대 황모 씨는 한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 삽니다. 난방비도 없어 한겨울 추위는 이불 3겹으로 버텨냅니다. 기초연금 35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월세와 치료비를 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갈 데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갈 그것도 못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메마른 세상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70대 정모 씨가 한몸 누일 곳도 창문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뿐입니다. 방 15개가 있는 한 층에 화장실은 단 하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에 들려오는 소음은 고역입니다. 무슨 막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창문도 없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이들처럼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곳에 사는 노인은 10만여 가구. 5년 동안 청년은 2만 가구 줄었는데 노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노인 빈곤 가구는 목돈이 없어 보증금을 낼 수 없고 결국 월세만 내면 지낼 수 있는 고시원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청년층에 편중돼 있습니다. 공공임대 가운데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13만 호가 공급된 반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3천 호가 채 안 됩니다. 게다가 공공임대 예산은 내년에 5조 원 더 줄어듭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데 대비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죠. 열악한 주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공공주택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하기의 김현수입니다. 나 홀로 산다. 1인 가구 증가에 깊어지는 고립감. 이에 더해 홀로 살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발견조차 뒤늦게 되는 이른바 고독사. 고독사는 특히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시설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취약한 고용과 소득, 관계성, 그리고 가족 해체와 사회 단절까지 고독사는 현대 사회의 풍속도로 굳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 2017년 2,400여 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에 평균 10%씩 증가한 겁니다. 어느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았을까요? 50대가 해마다 30%에 근접하면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60대였습니다. 50대, 60대를 합쳐서 절반이 넘은 건데요.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 어르신 고독사 비율은 18% 정도, 40대 고독사 비율도 15%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는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나이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대, 60대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들이 이제 좀 고독사에 지금 녹여나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5배 넘게 많았고요.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상황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대전이 8.8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수도권보다 많았습니다. 충남도 적지 않은데요. 8.3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2017년엔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3.7건이었는데 4년 만에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전시는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대전은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7%로 2017년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 사업,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올해 9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고요. 지원 규모도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고독사는 지금 수준보다는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좀 사회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고독사 예방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고독과 고립 문제를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 지난 2018년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담 조직 고독부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와 고독사.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부터 일명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정부가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서 공식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공동체성이 잘 드러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이 70에서 80% 이상이다.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진단됐다면 대책도 있어야겠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사는 주거 취약계층. 이분들의 집을 임대주택으로 옮겨주는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남은 주민들은 올해도 쪽방촌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우 기자입니다. 두 차례나 사업에 실패한 뒤 암 투병까지 하며 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문헌영 씨. 최근 깨끗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함께 진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덕분입니다. 수리를 싹 해가지고 주시니까 혼자 살기는 상당히 좋아요. 엄청 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인천시의 경우 이 사업으로 쪽방촌 주거민 등 70가구가 지난해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도 신청자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 상담실을 주거환경 취약계층으로 보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주택 서약서거든요. 어르신이 이제 집이 없다는 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름 써주시고. 하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와 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올해도 많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쪽방촌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해야지.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해요? 전기 여기서 잠깐 내서 침대에 놓고 그냥 자니까. 특히 지난해 신청했던 수혜 대상자 중에서도 여전히 입주 대기 상태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차가운 방 바닥을 만지며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쪽방촌 주민들. 올겨울은 좀 덜 춥기를 바랄 뿐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다음 주까지 이어갑니다. 기후 불평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은 그만큼 첨예한데요. 그런데 비단 국가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폭우는 똑같이 쏟아졌지만 그 피해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보다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지난 여름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피해는 특정 계층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반지하를 노렸다면 이번 겨울 예상되는 강력한 한파에는 쪽방촌 같은 취약계층이 노출돼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외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벽지로 벽을 막아버린 단칸방. 11월 한낮에도 스며드는 한기에 겹겹이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까지 동원했습니다. 기름 하루 자를 때 화장실 갔다 오고 추워서 안 나가. 보온 자체가 안 된 집이라 한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에너지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겨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올해 더 혹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보다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는 65%, 도시가스는 36%, 지역 난방비도 34% 올랐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전기나 등유, 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입니다. 근데 마음껏은 못 쓰지요. 많이 나올까 봐. 지원을 받아도 이게 많이 나오면은 내가 내야 되잖아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쪽방촌과 같이 거주 형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 등으로 비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가 아니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세 가구지. 세 가구가 고지서 하나로? 예. 그러면 누가 얼만큼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르죠. 얼마 쓰는지 몰라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요? 그게 뭐예요? 어떤 혜택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저기도 없었고. 또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됐지만 사용 안 된 지원금이 지난해 168억 원에 이르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노인과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현물 급여로 주는 게 아무래도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그 기관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만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층 상당수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가 그나마 도움이 됐는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박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81살 유춘자 어르신. 배달할 도시락을 챙긴 뒤 15분을 걸어 다른 노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도 먹기 싫어도 자꾸 잡수셔야 돼요. 같은 고령층을 돌보는 공공형 일자리인데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해야 6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한 달 생활비가 마련됩니다. 27만 원 가지고 그놈 쓰는 것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진짜 보람되게 살아요. 쌀도 사야 하고 또 반찬거리 사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령층에겐 큰 위안입니다. 노인들이니까 덜 움직이는데 이걸 하면서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고령층이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6살이 넘고 10명 중 9명은 연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입니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생계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연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 대기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신청을 했는데도 뭐 3개월, 4개월 후에 연락을 해준다고만 하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올해 기준 공공형 일자리는 61만 개. 정부는 이 가운데 10%인 6만 1,000개를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혜진 기자, 먼저 이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공공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5만 개, 70% 가까이 늘었는데 나랏돈 들여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겁니다. 이걸 줄이는 대신에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령층이 말씀하신 그런 이 민간형 또 이 사회 서비스형 이런 일자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 예. 문제는 두 일자리에서 원하는 인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간형은 정부가 기업의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채용을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고령층 인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자 연령을 보면요. 60대 중후반이 대부분이고 학력으로는 고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평균 연령은 76세를 넘고 학력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숙련도 등을 따지는 민간 일자리와 소득을 먼저 고려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공공형과 민간형이 선호하는 채용 대상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당장 일자리가 급한 상대적인 고령층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OECD 한국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면 고령층 빈곤율을 10%포인트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복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예. 그래도 이 민간형 일자리가 활성화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이렇게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지난해 노인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실집행률이 97%가 넘었는데 민간형의 경우는 85% 정도입니다.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간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박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